반다 안잘리. 수년 동안 카스피해는 드론부터 수백만 발의 탄약까지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자유롭게 운송되는 뒷문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푸틴의 대규모 밀수 경로와 카스피해 다리는 하룻밤 사이에 폐쇄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중요한 밀수 경로를 겨냥하여 카스피해의 반다르 안잘리 항구, 이란 해군의 가장 큰 기지 중 하나를 파괴했습니다. 코르벳은 산산조각 났고 미사일 보트는 침몰했으며 탄약이 실린 바에는 폭파되었습니다. 사건의 기술적 해부를 살펴보면 해결하기 매우 어려운 작전 퍼즐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란의 반다르 안잘리 항구를 대상으로 한 이번 작전은 일상적인 공습이 아니라 군사공학과 정보의 한계를 극한까지 밀어붙인 거의 불가능한 임무였습니다. 2026년 3월 18일 밤 이스라엘 지지에서 출발한 전투 함대는 카스피해 연안의 반다르 안잘리 항구에 도달하기 위해 적의 영공 최소 1600km를 침투해야 했습니다. 전투기가 적의 레이더가 가득하고 다층 방공 시스템으로 보호된 지역에서 이 거리를 커버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지상의 파괴는 이 불가능이 극복되었음을 분명히 증명합니다. 이 대규모 작전이 어떻게 수행되었는지에 대한 군사 논리를 통해 필터링된 세 가지 기본적인 추론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남부 침투 경로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이스라엘 군군은 시리아와 이라크 영공을 이용하여 이란의 중심부로 진격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로를 따라 있는 이스파한 테헤란 라인은 바바르 373과 러시아제 S-300 시스템으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들을 우회하기 위해 역사상 가장 대규모의 전자전 공격이 수행되었어야 했습니다. 만약 이 경로가 사용되었다면 이는 이란의 조기 경보 레이더가 사이버 및 전자 교란에 의해 완전히 무력화되어 항공기가 통과할 수 있는 디지털 터널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서방 정보기관 내에서 비공개로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은 것으로 카프카스 잠금입니다. 이스라엘이 전략적 동맹국인 아제르바이잔의 영공이나 물류 지원을 이용해 카스피해에 도달했을 가능성은 모스크바와 테헤란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접근 방식에 따르면 중동의 복잡한 영공에 얽매이기보다는 이스라엘 전투기가 코카서스를 통해 뒷문으로 카스피해 지역에 진입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아마도 특정 동맹국의 영공이나 물류상의 틈을 활용했을 것입니다. 이 시나리오가 전개되었을 가능성은 단순한 군사 공격을 지역의 지정학적 균형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찰스 움직임으로 변모시킵니다. 북쪽이나 서쪽에서 공중 요소가 카스피해를 침범했다면 이란의 방어막이 완전히 잘못 정멸되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똑같이 충격적인 요소는 작전의 정보 차원입니다. 반다르 안잘리 항구의 혼란 속에서 러시아로 향하는 탄약, 샤헤드 드론 부품, 그리고 표적 해군 자산의 정확한 식별은 수백 척의 선박과 컨테이너 사이에서 단순한 위성 이미지로 설명될 수 없습니다. 서방 분석가들은 우크라이나 군사정보부 HUR의 비밀스러운 현장 존재가 여기에 작용했을 가능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궁극적으로 우크라이나 영토를 공격하기 위한 탄약 공급망이었다는 사실은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이 적어도 데이터 공유 수준에서 조용한 협력을 구축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이스라엘군은 어떤 무기나 항공기가 사용되었는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목표물 위를 비행하여 수행된 자유다카 폭탄 공격일 수는 없었습니다. 카스피해에 도달하기 위해 이스라엘 전투기는 적의 영공 수천 킬로미터를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고 통과해야 했으며 완벽한 조정으로 작전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은 장거리 정밀 스탠드오프 탄약을 사용하여 이 작전을 수행했고 밀리미터 수준의 정확도로 목표를 타격했습니다. IAF의 교리를 보면 이번 임무를 위해 이스라엘은 대규모 항공기 함대가 아닌 아마도 4대에서 8대의 전투기로 구성된 정예 외과적 타격 패키지 개념을 필요로 했으며 공중급유로 지원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항구에 불타는 것은 단지 배의 파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러시아 군인들의 희망을 재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사의 포메스테이터는 반다르 안잘리 항구와 이란 북부 함대 본부에서 며칠 동안 지속된 대규모 열 이상을 감지했습니다.
그렇다면 소수의 항공기가 어떻게 이렇게 큰 화재를 일으켰을까요? 이 정도 규모의 파괴는 미사일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분석가들은 항구 크레인과 탄약고의 동시 파괴를 2차 폭발로 돌립니다. 이스라엘의 미사일은 러시아로 향하는 152mm 포탄과 샤헤드 드론으로 가득 찬 건화물선을 겨냥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스라엘의 미사일은 단지 불시에 불과했습니다. 항구를 며칠 동안 불타오르는 지옥으로 만들고 스스로 파괴되는 함정으로 변모시킨 것은 러시아를 위해 이란이 생산한 바로 그 탄약이었습니다. 아마도 현재 전 세계 위기와 현장 갈등의 가장 복잡한 전선이 우리의 화면과 마음속에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사하는 사례들에서 미디어 매체들이 자신들의 의지에 따라 사건을 어떻게 구성하고 배경에 숨어있는 취약점이나 혼란을 감추는 경향이 있는지를 자주 봅니다. 정보 폭격 속에서 조작적인 알고리즘의 함정을 피하고 메아리방에서 벗어나는 것은 더 큰 그림을 이해하려는 사람들에게 분석적 필수사항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라운드 뉴스 플랫폼을 사용하여 이 정보 네트워크를 탐색하고 뉴스를 균형 있게 필터링하는 이유입니다. 그라운드 뉴스는 자신의 진실 버전을 지시하는 출판사가 아닙니다. 정치적 스펙트럼 전반에 걸친 수천 개의 출처를 하나의 화면에 모아 보여주는 독립적인 뉴스 비교 도구입니다. 이 예시에서 우리가 화면에서 살펴보고 있는 뉴스 스토리는 헤드라인 비디오 기능을 통해 서로 다른 미디어 매체들이 동일한 사실을 독자들에게 어떻게 다르게 제시하는지를 나란히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시스템은 기사 자체가 아니라 뉴스 출처를 평가합니다. 이렇게 하면 당신이 읽고 있는 뉴스의 매체가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독립적인 감시기관이 부여한 정확성 점수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매체를 누가 자금 지원하는지, 즉 소유 구조까지 즉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블라인드 스팟 기능을 통해 한 부문에서는 일면에 강조하지만 다른 부문에서는 완전히 무시하는 뉴스 기사를 식별할 수 있어 검열의 진정한 본질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전직 나사 엔지니어가 설립한 이 도구는 잘못된 정보에 대한 분석적 방패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자신만의 뉴스 필터를 만들고 싶다면 화면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설명에 있는 링크 ground.news pp를 방문하여 무제한 액세스를 제공하는 Vantage Plane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분석에서 지정학적 차원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23년 한 해에만 30만 개 이상의 포탄과 100만 발의 탄약이 푸틴의 밀수 경로를 통해 러시아로 운반되었습니다. 이제 샤헤드 드론과 중요한 탄약의 흐름이 중단되었습니다. 러시아 전쟁 기계는 질식의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공급 허브에서의 이러한 종류의 손상은 전선에서의 보급품과 탄약의 직접적인 부족을 초래합니다. 러시아 군대의 우크라이나 깊숙한 진역은 이 포병 우세에 크게 의존했습니다. 보급선의 침몰과 크레인의 전복은 물류 체인의 심장에 꽂힌 단검입니다. 이 공격으로 이스라엘은 무기뿐만 아니라 식량과 곡물 공급망을 타격함으로써 정권을 그들 자신의 국민과 대립시킬 수 있는 지렛대를 얻었습니다. 이란의 민간 수입품도 카스피해를 통해 이러한 군사 경로와 얽혀 있었습니다. 지역 전문가 에릭 루덴스웰드는 이 혼란이 단기적으로 이란의 회복력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항구가 사용 불가능하게 되면 공급망을 따라 수백 대의 트럭, 기차, 창고가 가동 중단 상태가 됩니다. 러시아의 남부 군사 지역은 카스피해에서 오는 이 꾸준한 흐름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화물선의 잔해가 수중에 놓이면서 테헤란과 모스크바가 긴급 물류 대안을 찾아야 할 필요성이 생겼고, 이는 몇 달 동안 지속될 위기의 문을 열었습니다. 경제적, 군사적 혼란의 물결이 항구 도시에서 수도의 복도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작전에 대한 러시아의 외교적 반응은 크렘린의 복도를 울리는 공황의 명확한 징후였습니다. 모스크바의 사건에 대한 입장은 강함이 아닌 무력함의 표현이었다.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 마리아 자카로바가 반다르 안잘리를 중요한 무역 및 물류 중심지로 설명하고 민간 무역이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한 것은 군사 밀수 경로가 드러난 후의 은폐 시도였다. 더 중요한 것은 크렘린 대변인 드미트리 페스코프가 이란과의 갈등이 카스피해로 확산되는 것을 매우 부정적으로 볼 것이며 이 상황이 지역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발언은
러시아의 아킬레스건이 드러난 데서 비롯된 깊은 우려를 반영하며 단순한 외교적 비난을 넘어선다. 모스크바가 우크라이나 전선에 묶여 있는 동안 자국의 남쪽 측면에서 새로운 안보 위기를 처리해야 하는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카스피해에서의 현상 유지 붕괴는 크렘린의 지역 관력 투사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반다르 안잘리의 화재는 연쇄 반응의 첫 번째 고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항구의 파괴는 카스피해 교통의 마비와 러시아 아스트라한 항구로의 군사물자 운송 중단을 의미합니다. 이 시나리오의 결과는 명확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포크로프스크 또는 차시프 야르선을 따라 참해 대기 중인 러시아 포병 부대는 앞으로 몇 주 안에 포탄을 발사할 수 없게 될 것이며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카스피해 상공에서 발사한 미사일 때문일 것입니다. 이 작전은 중동에서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여파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운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비록 러시아와 이란이 2025년에 군사협력을 심화하기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지만 이 협정은 이스라엘의 폭탄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어떤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고 어떤 물리적 결과를 초래하는지는 그 문제의 기계적 측면입니다. 진정한 예술은 그 사건이 왜 정확히 그 순간과 그 방식으로 발생하도록 설계되었는지를 식별할 수 있는 능력에 있습니다. 카스피해 다리에 대한 공격은 단순히 목표물을 파괴하기 위한 작전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사자들이 서로에게 깊은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매우 정교한 지정학적 체스 게임이며 이 위기의 해부학은 관련 국가들의 깊은 두려움을 드러냅니다.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이 움직임은 전략적 인내심이 바닥나고 레드라인이 매우 확고하게 다시 그어진 지점을 나타냅니다. 이스라엘은 수개월 동안 이란의 공격에 대응해왔으며 이는 대리군이나 직접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제 그 방정식을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테헤란의 미사일 발사대나 남부의 시설을 타격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메시지는 이란이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는 카스피해에서 전달되어야 했으며 이란은 동맹국인 러시아와 손을 잡고 있다. 이스라엘 해군의 전사령관 엘리에제르 마롬의 말은 이 전략의 본질을 반영한다. 이 공격의 주요 목표는 러시아의 밀수를 억제하고 이란인들에게 그들이 카스피해에서 해군 방어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최고 수준의 심리전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메시지를 이란에 보냈습니다. 당신들에게는 뒷마당이 없습니다. 러시아는 당신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내 도시들을 위협한다면 나는 당신의 무기뿐만 아니라 당신의 경제, 곡물, 그리고 동맹국과의 무역까지도 근원에서 파괴할 것입니다. 이 대담한 도전은 테헤란 정권이 위기 테이블에서 식은땀을 흘리게 만들 것입니다. 자국의 내해에서 외국 전투기에 의해 해군 본부가 잿더미로 변하는 것은 단순한 군사적 약점이 아니라 국내적으로 정권의 위신에 큰 손실입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관점에서 보면 위기의 해부는 훨씬 더 복잡한 무력함의 그림을 드러냅니다. 토튼햄 정부가 서방 제재에 짓눌리고 있을 때 이란을 생명줄로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테헤란에서 온 드론과 탄약은 우크라이나에서 소모전을 지속하는 데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카스피해에서 이스라엘의 개입은 모스크바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의 수를 증가시켰습니다. 크렘린이 우크라이나의 수렁에서 고군분투하는 가운데 이제는 다른 국가의 전투기가 남부 국경을 따라 자국의 해역 위를 자유롭게 비행하는 것을 지켜봐야 합니다. 이 상황은 모스크바와 예루살렘, 텔아비브 간의 미묘한 권력 균형, 갈등 방지 메커니즘이 수년간 지속되어 왔으나 이제 심각한 시험을 받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작전 중 러시아의 목표물이나 선박을 직접 공격하지 않도록 주의했지만 러시아의 가장 중요한 공급선을 차단함으로써 간접적이지만 매우 심각한 타격을 가했습니다. 크렘린이 이 메시지를 받았지만 보복할 수 없다는 것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시리아에 있는 러시아의 군사적 존재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몰두로 인해 이스라엘과 직접적인 충돌에 나설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위기의 구조는 한쪽이 외과적 정밀함으로 공격하는 반면 다른 쪽은 분노에 휩싸여 지켜볼 수밖에 없는 비대칭적인 힘의 전시로 변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에는 무엇이 일어날까요? 러시아와 이란은 이 타격에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대체 경로, 육로 열차 또는 다른 항구를 찾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의 심리적 측면은 이미 상실되었습니다.
카스피해는 더 이상 안전한 피난처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정보와 미사일의 그림자 아래 열린 사냥터가 되었고 우크라이나의 비대칭 공격에 반복적으로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푸틴의 전쟁 기계가 우크라이나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동안 이제 남쪽 수천 킬로미터에서 물류 생명선이 끊길 수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게임은 끝나지 않았지만 판의 통제권은 확실히 넘어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PPR 글로벌의 독점 분석에 대해 계속 정보를 얻으시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을 켜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저희를 선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